우리 비문학 20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98쪽이고요. 6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죠. 자, 보면 다음 글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1문단에서는 데리다의 언어에 대한 입장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2문단에서 데리다의 입장을 예술 작품에 적용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1문단, 2문단 내용 읽어보셨을 거고요. 바로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자, 1번에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생성되듯이 예술 작품의 의미도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단 보시면 언어의 의미에 대한 데리다의 입장은 예술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단 1문단에서 언어 의미가 드러나는 여러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술 작품에 적용될 때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 건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지금 보면 예술 작품의 의미도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 언어는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되지만요. 이 문단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분석할 때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측면이 의미가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언어에서 고정불변의 의미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술 작품에서도 유일한 해석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 일단 이 문단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예술 작품의 진리는 작품 속에 결코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들이라는 거 그리고 또 보세요. 다양한 시각들을 생성해내는 예술 작품의 끊임없는 미적 창조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다. 진리가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예술 작품에서도 유일한 해석을 찾기가 힘들다는요. 적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4번 마저 볼게요. 3번은 되게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언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예술 작품의 진리도 확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예술 작품의 진리는 작품 속에 결코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확정된다라는 거 데이다의 입장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이건 이 부분이죠.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다양한 현실을 선택적으로 묘사한다라는 것. 지금 보시면 이 문단에서 셋째 줄에요. 데리다는 뭐라고 했어요? 예술 작품을 대상의 모방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그죠? 모방한다라는 건 데리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용어 자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죠? 아마 2025년 이후에는요. 이런 식의 문제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자, 보죠.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억이 정서 점화 모형이고요. 니은이 정보로서의 기본 모형이에요. 그래서 내용상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보죠. 기억과 니은에서는 모두 둘 다 확인해야 되죠.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있어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우리 왜 여기서 정서라는 건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기분이라는 걸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한번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요. 그죠? 뭐 위로 따지나 밑으로 따지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밑줄친 기억에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5줄 내려와서 보세요. 5줄 내려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정서점화 모형에서 요 부분인데 유쾌한 기분은 과거의 기분 좋았던 경험과 연결되거나 또는 유쾌한 의미를 가진 사고나 심상들을 잇따라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은 다시 현재 정부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유쾌한 기분, 정서라는 것이 현재 정부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현재 정보가 처리된다는 게 뭐예요? 그죠?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해석 이거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첫째 줄 보세요. 한편 정보로서의 기본 모형은 기분의 의식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 이 모형에 따르면 기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하고요. 다시 말해 현재 기분이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가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기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황에 대한 판단 내릴 때 의식적인 정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가늠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에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1번은요. 맞는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한번 걸러내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점검을 해야겠죠. 보시면 현재 기분이 상황 판단에 대한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니은에서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 문단 한번 보세요. 이 문단 보시면 셋째 줄이죠. 자,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하는 건 니은이라고만 딱 얘기하고 있고요. 기억에서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한다는 진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억에서는 과거의 정서가 현재의 기분을 자극하고 일단 보세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이네요. 과거의 기분 좋았던 경험과 연결되거나 그 다음에 유쾌한 의미를 가진 심상들을 활성화하고 그것들, 그죠? 그것들 과거의 기분 좋았던 경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이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일단 3번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근데 니은 한번 보면 현재 기분이 과거의 정서를 활성화한다고 본다라는 거 니은 쪽에 설명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현재 기분이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가늠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과거의 정서를 활성화한다라는 거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기억에서는 기억에 저장된 선택적인 정보에 의해서라는 거 우리 왜 셋째 줄 한번 보죠. 1문단의 셋째 줄이요. 정서점화 모형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죠? 봤더니 기억의 정서 상태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과거의 기분 좋았던 경험을 연결한다 나와 있으니까 기억에 저장된 선택된 정보에 의해서라는 게 연결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는 거 이거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정 부분에 한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이 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 넷째 줄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다시 말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현재 기분이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가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현재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추론 문제에서요. 어떤 대상의 범주, 그죠? 모두인지 아니면 한정하고 있는지 이런 비교들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이 문법적인 지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가보죠.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중 모음에는 두 개의 의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왜 1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세요. 이건 직접적으로 확인되죠.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죠. 국어의 이중 모음은 대부분 반모음 이와 그 다음에 반모음 오가 다른 단모음 앞에 결합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음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음절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 왜 이 문단이 밑에서 넷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그죠? 그러면 바뀌면 음절의 수는 줄고 음운의 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뭐예요? 분명히 음절의 수는 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하고 4번은요. 제시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법 지식을 좀 종합해야 되는 건데 자, 외와 예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다른 이중 모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왜 1문단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반모음 이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야, 여, 요, 유, 예 등이 있고 반모음 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와, 워, 왜 등이 있다는 3번 보시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다른 이중 모음에서 일단 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모음 그죠? 우 계열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되는 건 반모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 반모음이 다르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요. 그죠? 일단 단모음이 다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반모음 오에다가 뭐예요? 단모음 애가 결합해서 오에 해서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에다가 뭐가 결합한 겁니까? 에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반모음은 다르지만 반모음 다른 건 제시문에서 직접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이 나머지 단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단모음은 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모음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워와 여는 반모음은 다르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반모음 다른 건 금방 확인되죠. 그죠? 워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거, 그 다음에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 계열 해가지고요. 반모음 다르고요. 분석해 보면 워 같은 경우는 반모음 뭡니까? W에다가 뭐예요? 결합한 거고,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에다가 역시 결합한 거기 때문에 반모음은 다르지만 단모음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꾸 이제 제가 2025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미리 선반영된다면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히 문법을 다 완전히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제시문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문제,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잘 나오겠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충분히 그래도 지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9번 한번 보세요. 이제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여기에서는요. 위법성 조각설. 그죠? 사문단에서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위법성 조각설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책임 조각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산문단에 보면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그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형법학자들, 그 다음에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형법학자이 나와 있고요. 위법성 조각설이라는 건 위법하지 않다는 거고요. 책임 조각설은 위법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보기 상황은요.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두 명의 형제가 동시에 실려왔고요. 자, 한 사람은 출산 앞둔 여성이고 한 사람은 남편인데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 사실은 보기 상황에서요. 의사가 한 명이라도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죠? 위법성 조각설에서는요. 위법하지 않다고 볼 거고요. 책임 조각설에서는 위법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겠죠.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자,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연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우리 한번 보세요. 사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요. 사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위법성 조각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네요. 만약 위법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 사람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라는 것. 즉 뭡니까? 하나라도 한 사람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둘 다 안 했을 때 위법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1번은요. 누구에게도 연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성 조각설에서는요. 그죠? 하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거고요. 책임 조각설은 둘 다 하나를 하든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한 거죠.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형법학자를 어떤 관점에서요? 그죠?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게끔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이지만 이런 거죠.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 그 다음에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면 불합리하다. 즉 위법성 조각설에서는요. 하나라도 선택해서 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진술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4번에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든 책임 조각설 입장에서는 위법성은 있지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보겠군이라는 거. 우리 왜 그죠? 한번 보세요. 사문단에 마지막 문단에 그죠?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책임 조각설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그죠?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정답 3번 확인
하시고요. 자,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보죠. 일치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푸는 게 꼼꼼히 확인하는 게 되게 귀찮죠. 의외로 답은 쉽게 확인이 됐을 거고요. 나머지 선택지 한번 처리해 보죠.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공개키 방식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이 문단의 중반부부터 공개키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 이 문단 보세요. 교재 같이 보세요. 이 문단에 7번째 줄 보시면 공개키 방식 얘기하면서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수신자가 미리 생성하여 공개한 공개키로. 그럼 뭡니까? 공개키 생성한 게 수신자예요. 그죠? 그다음에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면 수신자는 공개키에 대응해서 생성한 그러면 공개키에 대응해서 생성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 그러면 뭐예요? 공개키 방식에서는요. 그죠?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도 수신자고요. 그죠? 그다음에 공개키를 생성하는 주체도 수신자이기 때문에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동일하다는 적절하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RSA 알고리즘에서 암호화된 문서가 전송 과정 중 유출되어도 자, 수신자는 비밀키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 그 3문단 쪽 전체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죠? 자, 한번 보시면 3문단에 공개키 방식 첫째 줄에 RSA 알고리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쭉 읽어보면요.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인 RSA 알고리즘은 큰 소수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해서 자, 한 쌍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한다. 그래서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대칭키 방식에 비해서 암호화나 복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암호화된 문서가 유출되어도 어떻습니까? 현재 컴퓨터 성능으로는 비밀키를 유추하는데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한다?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번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3번에 대칭키 방식은 조심해야 되죠. 공개키 방식과 달리 암호화를 위해서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 한번 보세요. 일단 이 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대칭키 방식은요. 분명히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다 비밀키를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공개키 방식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비밀키를 누구만 수신자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공개키 방식에서는 수신자가 그죠? 비밀키를 수신자만 알고 있고 송신자는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칭키 방식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대칭키 방식은 공개키 방식과 달리 암호화를 위해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도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는 하지만 괜찮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답은 쉽죠. RSA 알고리즘이 대칭키 방식에 비해서 암복호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서로 다른 암복호화 키를 주고받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바로 확인해 보죠. 그죠? 속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문단에 넷째 줄 보세요. 자, RSA 방식 같은 경우는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암호화나 복호화 속도가 느리지만 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러면 암복호화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예요? 키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느리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암복호화 키를 주고받기 때문에 느리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인 지적이 정확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답은 쉽게 맞히셨을 텐데요. 그래도 나머지 내용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문단에 정보가 딱 나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강은 정돈하도록 할게요.